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비디오 봤잖아요. 비디오 본 거 잠깐만 정리 먼저 해볼게요. 네. 지난번에 처음에 나온 인도의 어떤 종족, 무슨 종족 나왔죠? 네, 드라비다족. 필기한 거 있으면은 보고 대답해주고 혹시 필기하다 놓친 거 있으면은 보충해주세요. 여기에 이 드라비다족이 무슨 언어를 썼죠? 네, 타밀어를 썼죠. 타밀어의 특징이 뭐예요? 왜 나왔어요, 타밀어가? 한국어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엄마, 아빠, 나, 나라, 뭐 너, 오다액, 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한국어랑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거기에 드라비다족하고 우리나라 언어하고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고대에 상당히 같은 문화권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하면서 인도로 우리나라 고대의 그 원형을 찾아서 떠나는 실크로드 비디오를 봤었죠. 여기에서 이 인도에 갔더니 나다스 바람이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무슨 악기랑 비슷했어요? 네. 태평소랑 비슷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악기 나왔죠? 다마루. 다마루. 다마루 어떻게 생긴 거였지? 그렇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 무슨 이렇게 끈이 하나 달려있죠. 여기 구슬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흔들면은 요게 이렇게 쳐지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요만한 조그만 악기였죠. 이게 고려에 무슨 악기랑 비슷했어요? 요고. 고려에 이 고구려의 요고는 우리나라 장구의 전신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악기였다. 그 다음에 반스리라는 악기. 기억나요? 반스리. 응, 반스리. 그렇지. 대금. 머리 좋다. 대금하고 비슷했고 그 다음에 비나. 비나 연주하는 거 한참 나왔었죠. 네. 검은고. 검은고의 원형으로 추정한다. 왜 검은고의 원형으로 추정하냐면은 이거를 연주할 때 두 줄로 음을 연주하고 밑에 걸로 그 바탕음을 두루룽 두루룽 하면서 연주하는 연주법이 굉장히 비슷하고 또 하나는 잉잉 하는 그 연주법을 뭐라 그러죠? 응, 농연. 예. 농연의 연주법이 상당히 우리나라 검은고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대금의 검은고의 원형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주법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연주법이거든요. 농연 같은 거는. 그래서 상당히 비슷하다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다마루 요걸로는 지금 채로 칠 수 없는 악기죠. 요거 채로 칠 수 있는 악기 연주했었는데 그 악기 이름 뭐죠? 장단을 직접 연주했었잖아. 어, 그거는 강조를 안 해서 안 적었나? 뽐베이. 뽐베이라는 악기로 장구처럼 연주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장단들이 상당히 비슷했죠. 무슨 장단들이 비슷했죠? 국거리, 도드리, 잦은몰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했다. 오른쪽 왼쪽 채 치는 그 순서만 좀 다르지 장단 자체는 상당히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요것만으로 형태만으로 이게 요거의 전신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 문서로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갔더니 나티아 샤스트르라는 2세기경의 인도의 고대 연극 이론서예요. 연극 이론서 안에 요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타악기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악기의 모양은 요 다마루와 상당히 비슷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단도 나와 있는데 장단도 여기에 있는 것들과 역시 비슷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형태로도 상당히 비슷한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춤으로 가면은 인도 남부에 무슨 춤이 있었죠? 인도 남부에 나 바라타나띠얌 바라타나티얌이라는 남부의 춤이 있었는데 이 춤의 특징은 뭐였어요? 손동작. 그렇죠. 무드라라는 손동작이 특징이었죠. 스와스티카? 그거 조금 있다가. 무드라는 손동작. 무드라는 손으로 언어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드라라는 동작을 하는 게 신에 대해서 바치는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풀고 있어요. 요 바라타 나띠암은 그런 특징이 있는 무용이고 여기에 있는 동작이 뭐였다고요? 방금 얘기한 거? 스와스티카. 스와스티카라는 동작을 보니까 어디랑 비슷했어요? 뭐랑? 그렇죠. 고구려의 고분벽화. 고구려의 고분벽화랑 똑같은 동작이 있었어요. 어떤 동작이지? 네, X자로 꽈서 이렇게 있는 동작이죠. 굉장히 특징적인 동작인데 이게 고분벽화에 있고 스와스티카에도 있었다. 그 다음에 남부에서 인도 북부로 가요. 북부로 가니까 무슨 춤이 있었죠? 그렇지. 까탁. 까탁. 이 춤의 특징은 뭐예요? 빠른 회전과 발놀림이 특징이었죠. 손동작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손동작은 항상 있어요. 근데 남부보다는 북부에서 하체에 발로 사용하는 동작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이 북부는 이 인도는 지금 무슨 종교죠? 인도의 종교. 예, 힌두교죠. 근데 이 북부는 힌두교에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섞인 형태예요. 그래서 남부보다는 조금 더 혼합된 문화 양식을 보이는데 이 까닭에서 그렇게 해서 약간 이슬람교가 좀 들어온 그런 형태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 남부가 신에게 바치는 춤이라면은 북부의 카닥은 뭘 위한 춤이에요? 그렇죠. 오라, 여흥, 좀 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춤이었어요. 요거는 고구려의 무슨 춤과 연관이 돼요? 그렇죠. 고구려의 호선무와 상당히 비슷하다. 호선무가 빠른 회전을 특징으로 하는 춤이거든요. 지금 고구려의 호선무 같은 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남아있진 않거든요. 그냥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굉장히 빠른 회전이 있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여기 까닭에서 연유한 그런 춤이 아닐까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인도의 까닭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고구려에 전달된 것으로 우리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가 뭐죠? 인도는 힌두교지만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 불교가 있죠. 그쵸? 이 불교가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로 전파가 됐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 불교 경전이 번역되었죠? 누구? 누구 아무도 안 적었나? 구마라집.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이 인도에 유학해서 불경을 중국어로 상당히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번역을 하면서 불상과 함께 중국에 전파가 됐는데 이 종교만 전파가 된 게 아니고 뭐가 같이 전파됐겠어요? 같이 불상도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음악, 춤, 여러 가지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께 전파가 된 거예요. 경로를 따라서. 일단 그 페샤와르 지역에 있는 간다라 불상을 보니까
간다라 불상의 특징은 뭘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이 동양의 종교인데 얼굴이 불상을 보니까 서양인 얼굴이야. 왜 서양인 얼굴을 하게 됐다 그랬죠? 어디에서 차용한 거예요? 어디? 그리스의 신화. 그리스를 보니까 신화의 인물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 원래 불교에서는 이렇게 불상을 제작을 하지 않았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이렇게 서양의 것을 보고 불상을 제작을 하게 돼서 처음의 것은 서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길기트라는 지역을 가서 그 다음에 카르가 마에불이라는 불상을 보면은 간다라 불상하고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는 드디어 동양의 얼굴이 나와요. 얼굴이 둥글고 코가 납작하고 이런 특징을 지닌 동양인의 얼굴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카슈가르라는 지역으로 가요. 카슈가르라는 지역으로 가니까 위구르의 전통 악기인 아이잭을 보게 되죠. 아이잭이 어떤 악기인지 혹시 생각나세요? 아이잭 이렇게 생겼던 악기거든요. 이렇게 생겼던 악기인데 요게 터키로 가서 무슨 악기가 돼요? 바이올린이 되죠. 터키로 가서 이걸 어깨로 딱 짊어지면서 바이올린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면은 중국은 해금이 아니고 얼호라는 악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와서 이제 해금이 되는 거죠. 해금. 일본에 가서는 일본은 뭐지? 일본은 호금. 호금이라는 악기가 된다. 그 다음에 타악기 또 하나를 봤죠. 약간 이렇게 둥글게 반고처럼 생긴 둥근 악기. 이걸로 가락을 연주했었죠. 이게 그 악기가 이름 생각나요? 뭔지? 다프라는 악기거든요. 다프? 다프. 다프라는 악기인데 우리나라 산조에 가야금 산조의 휘몰이 장단하고 비슷하다. 우리나라 가야금 산조의 휘몰이 장단하고 비슷한 연주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쿠천대 당시의 이름은 구자국이거든요. 구자국에 키질석굴이라는 곳에 벽화가 있어요. 키질석굴. 벽화를 보니까 여기 무슨 악기가 있었어요? 이 벽화를 보니까 무슨 악기? 고구려의 요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뿐만 아니고 인도와 페르시아 악기도 이 벽화에 다 있었어요. 이거를 보면은 당시 이쪽 지역에 고구려, 인도, 페르시아 이런 모든 문화가 여기에서 행해졌다라는 것을 벽화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한 곳에 모두 모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나라를 이동하고 이런 형태를 보였겠죠. 이렇게 벽화를 통해서 고대의 한 문화권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안으로 가요. 마지막으로. 장안은 당나라의 수도거든요. 당나라의 수도인데 이 구마라집이 장안에 가서 불교와 함께 이 불교에 같이 연주되던 음악과 춤도 같이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안은 아주 국제적인 무역 도시였어요, 당시에. 근데 이렇게 무역 도시에 불교와 다른 나라의 춤과 음악이 같이 섞이면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게 되는데 당시 국제 음악회 같은 의미의 구부악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구부악이라는 거는
9가지 부문의 음악이거든요. 구부와 혹은 구부기 이렇게 하는데 9가지 부문의 음악이라는 거는 인도와 고구려뿐만 아니고 중앙아시아의 9개국의 나라의 음악을 모두 연주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여기에서 이 고려기, 천축기 이런 기록이 보이거든요. 천축은 어느 나라예요? 천축 어느 나라랬어? 인도의 옛 지명이에요. 천축기.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고려 음악, 고구려 음악, 인도 음악이 같이 행해졌다. 그러면서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당나라의 양귀비도 이 호선물을 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당시 상당히 오랜 고대에 인도와 서역과 중국 그리고 고구려까지 모두 영향을 아주 활발하게 문물이 교환되면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춤과 음악이 과거에 거기에서 혼합되거나 전래된 그런 춤과 음악인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중국 역사로 들어갈게요. 이 중국을 보면은 중국의 역사는 천지개벽부터 시작이 돼요. 천지개벽이라는 거는 우주가 탄생한 때 그걸 말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창세기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서양은 다 기독교 문화죠. 서양에서는 태초에 누가 우주를 창조했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창조했죠. 그리고 과학에서는 어떻게 우주가 발생했어요? 빅뱅을 통해서 얼마 전에 우주의 나이가 어떻게 된대요?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나왔대요? 몇 년 전에? 모르겠어? 137억 5천만 년 전에 나왔다고 해요. 예전에 선생님이 배울 때만 해도 한 45억 년 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그보다 더 이전인 137억 5천만 년 전에 이 우주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소립자보다 작은 그 입자가 우주 대폭발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갑자기 확 팽창을 하면서 우주가 나왔다는 게 과학계의 가장 그럴듯한 그 우주 창조 이론이에요. 근데 중국의 역사에 따르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신화니까 그냥 신화로 들으세요. 중국의 역사에 따르면은 우주는 누가 창조했다? 반고가 창조를 했대요. 반고라는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는 이 반고라는 것이 그 거대한 달걀 안에 있었어요. 거대한 달걀 안에서 웅크리고 자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더니 달걀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세상은 온통 흐리고 검은 것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아서 도끼를 가져다가 그냥 허공에다가 막 휘둘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달걀이 깨진 거예요. 허공에 대고 막 도끼를 가지고 휘둘렀더니 달걀이 깨져서 이 달걀에 가벼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서 땅이 되었다. 라는 게 이 중국 고대 신화예요. 그래서 이 반고의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그리고 숨소리는 천둥소리가 되고 또 왼쪽 눈은 태양이 되고 오른쪽 눈은 달이 되었다.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반고에 의해서. 근데 이 반고가 드디어 이제 세상에 딱 나와서 깜깜한 어둠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요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땅과 하늘이 다시 붙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땅을 짚고 서서 하늘을 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반고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점점 자라겠지. 점점 자라는 만큼 하늘과 땅도 점점 넓어져서 지금처럼 높은 하늘과
아주 탄탄한 땅이 되었다라는 게 여기에 그 신화예요. 이 반고 신화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중국인들의 위대한 기백과 초인적인 힘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반고가 천지창조란 다음에 나온 것이 삼황이에요. 삼황은 저기 있는 세 신이거든요. 복희, 신농, 여화 이렇게 세 신인데 복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뱀처럼 생겼어요. 이 복희 씨는 복희 씨, 신농 씨, 여화 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복희 씨는 팔괘를 만들었다고 해요. 팔괘가 뭐냐면은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뭐 이런 게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 이렇게 네 귀퉁이에 있는 건 건, 곤, 감, 리죠. 그것도 8개 중에 4가지거든요. 모두 8가지에 있어요. 그 우주 만물의 성질을 8가지로 나눠서 한 거거든요. 이건 언제 쓰냐면은 점을 칠 때 주로 써요. 그리고 음양의 조화, 기의 순환 이런 걸 할 때 8개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 복희 씨가 처음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 음양의 세계관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음양의 세계관을 토대로 삼라만상의 세계를 나타낸 것이 팔괘다. 그 다음에 이 복희 씨는 수렵과 어로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고 해요. 노끈으로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는 법, 그리고 사냥을 하는 법, 이것을 인간에게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신농 씨는 머리는 소 혹은 용의 모양을 하고 몸은 사람의 모양을 해요. 신농 씨의 역할은 농업과 의학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여화는 이 3명의 신 중에서 유일한 여신이에요. 여신인데 인간을 창조했다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인간도 창조했죠. 근데 여기 중국 신화에서는 여화가 창조를 했대요. 그 지능으로 빚어가지고 창조했다고 해요. 여기 그림을 하나 볼게요. 여기 있는 게 복희 여화도예요. 복희 여화도인데 누가 복희고 누가 여화일까? 얘 복희일까 여화일까? 여화. 얘는 복희. 얘 복희라고 하는 사람들 성별을 안 따졌네. 여화가 성별이 뭐야? 여자잖아. 얘 어. 둥글둥글하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연지곤지도 찍었어. 딱 보면 여자 같잖아. 얘가 여화고 얘가 복희예요. 여화 복희가 남매라는 설이 있어요. 남매로 이제 설정됐다는 게 있는데 남매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고 번성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여화 복희에 관한 신화는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은 여화가 지금 손에 든 게 비녀일까? 집게. 약간 집게같이 생겼죠? 집게같이 생겼는데 요거는 지금 컴퍼스 같은 게 아닐까. 컴퍼스로 원을 그리죠. 그래서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곡선을 그리는 도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복희는 뭘 갖고 있어요 지금? 기역자로 생긴 곡자. 네, 곡자. 그래서 얘는 직선을 그리고 얘는 곡선을 그리고 남자니까 직선, 여자니까 곡선. 이런 걸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둘이 지금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무슨 모양이라고요? 뱀.
위에는 사람 모양이고 밑에는 뱀의 형상을 띠고 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겠어요? 얘는 신농이겠죠. 지금 머리가 무슨 모양인 것 같아? 소인 것 같아. 이거는 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용 그림도 있거든요. 지금 소고 밑에는 밑에 용이야? 밑에는 사람이지. 얘는 뭘 관장한다고요? 신농 씨는? 의학과 농업을 관장했다. 그래서 얘 지금 손에 든 게 뭔 것 같아? 벼 같은 곡물을 들고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 그림 말고 그냥 아니, 사파도 같은 거, 사파도도 있거든요. 사파를 보면은 이게 좀 더 확 눈에 띄죠. 지금 별을 갖고 있어. 얘 소머리에다가 저기 의원처럼 지금 흰 가운을 입고 그 별을 양손에 지금 쥐고 있네. 이런 사파도가 있다. 요거는 실제 벽화고. 자, 그러면은 이 삼왕 시대 이후에 나온 게 오제예요. 요거는 이제 신화 같은 여기까지 신화 같은 경우고 오제 같은 경우는 설화에 해당해요. 설화. 오제는 왜 설화냐면은 그 이후에 하은주 시대에 이 오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무슨 유물이 발견된다든지 어떤 문자가 발견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뭐 과장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제는 모두 5명의 왕이 있었어요. 황제, 전욱, 제곡, 제요, 제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제요, 제순은 하나로 묶어서 요순 시대라고 많이 하거든요. 요순 시대면은 가장 중국에서 이상적인 시대로 꼽혀요. 지금은 요순 시대이다라고 하면 지금이 요순 시대처럼 아주 태평성대하고 이상적인 시대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처음에는 황제가 이제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때 당시에는 북의 공동 시족 사회예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시족 사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누가 명령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족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토론이라기보다 의견을 각자 반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급이 없이 평등하게 모두 지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황제를 내 왕권을 다음 사람한테 물려줄 때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현명하고 덕이 높고 효심이 깊은 그런 사람에게 물려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5명의 왕은 모두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 요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진 걸로 유명하죠. 이상적인 이 잔치가 베풀어진 시대인데 이 요 임금이 이제 자기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다음 임금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녀 봤는데 이제 이 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아본 거죠. 이 순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어렸을 때 친어머니가 죽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계모가 순을 엄청 학대를 한 거예요. 근데 순은 계모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이 어머니를 모신 거죠. 그리고 이 계모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같이 순을 학대를 많이 했고 심지어는 순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짰는데 그때마다 순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야. 마치 불사조처럼 살아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효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요 임금이 자신의 두 딸을 순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이걸 다 관찰을 해본 결과 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고 이 사람은 정말로 효심이 깊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이 순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이게 현명한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문화가 있었다.
자, 이 시대의 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시대의 무용은 그 당시 출토된 유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원시 시대는 첫 번째 노동을 표현하는 무용을 볼게요. 이 노동을 표현하는 무용은 요건 이제 백수솔무라는 그 춤으로 추정되는 그 도분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이게 이제 무용수죠. 무용수가 모두 몇 명이에요? 5명. 5명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세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용수를 보면은 여기 좀 잘 안 보이지? 이 팔이 여기 몇 개예요? 2개지. 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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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하나인데 여기 또 2개. 왜 그랬을까? 삼손인가? 이게 이제 추정하기로는 굉장히 격렬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떤 장식물 같이 보이진 않거든요. 팔이 2개 달린 것처럼 보이는데 막 움직이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뭔 것 같아요? 머리일 수도 있고 또 당시 변발을 했으면은 변발을 하고 뒤에 깃털 같은 장식을 넣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사람의 꼬리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이거 뭔 것 같아요? 칼인 것 같아? 칼은 옆구리 얘기했지. 저거는 이제 야 신선하다 신선해. 그건 생각지 못했었는데. 다음에 그 남성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논문 하나 써봐요 그러면. 저거는 이제 동물의 꼬리를 붙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지? 그게 더 유력한 것 같지? 동물의 꼬리인 것 같아요. 당신은 이제 사냥을 하는 걸로 먹고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노동을 표현하는 무용으로 이렇게 새 깃털이나 짐승의 꼬리 이걸 붙여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굉장히 보면은 질서정연하죠. 한족이나 그 다른 소수민족의 그 작은 집단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띠진 않아요. 근데 정형화된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숫자는 뭐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집단 무용으로 이런 분위기를 띠는 춤을 췄을 것이다 라는 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노동을 표현하는 무용을 볼 수 있는 게 전국시대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무슨 그림인지 안 보이잖아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가 항아리 윗부분이거든요. 항아리 윗부분인데 지금 자꾸 위에가 좀 번지네. 좀 내려야겠다. 왠지 뭔 거 같아? 사냥하는 그림 같죠? 얘는 약간 멧돼지 같이 생겼지. 멧돼지 같이 생겼고 요거는
문어는 아닌 것 같고. 달리는 동물일까? 나는 동물일까? 어. 날개가 있는 것 같아. 무슨 페가수스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 그 무슨 동물이니 그런 거는 도대체. 자, 요거는 요것도 무슨 네 발 달린 짐승 같이 생겼죠. 그리고 요거 노루, 사슴 그런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요런 지금 동물들을 사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모두 그런 모습이고 밑에를 보자. 밑에를 보면은 얘는 짐승일까 사람일까? 좀 더 짐승인 것 같아. 왜냐면 여기 그림들 보면은 사람이 짐승 탈 쓰고 한 것도 많은데 다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리를 보면 여기 짐승 다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 요거는 어, 여전히 이렇게 사냥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사람이야. 요거는 지금 사람 여기 서 있잖아. 보면 직립하는 모습을 하면 다 사람이 짐승 탈을 쓰고 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사람이 짐승 탈을 쓰고 요거는 지금 머리에 단 거. 새의 깃털을 머리에 들고 그다음에 짐승의 꼬리를 달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냥을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생활하는 모습을 표현한 노동 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나란히 가지런히 짐승 모양을 하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방향을 보면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추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전에 봤던 토기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춤을 추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도 같은 방향을 모두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모두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을 보고 추고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을 보고 추고 이렇게 집단 무용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건 지금 그 이렇게 프린트로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좀 확대를 해봤어요. 처음 본 게 요 윗부분이고요. 나중에 본 게 이 밑에 부분이에요. 이제 고대 원시 무용 보면은 노동 무용 말고 또 무슨 무용이 있냐? 보건 무용이에요. 보건이라는 거는 건강을 잘 지키는 거를 보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병이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무용이다라고 해서 보건 무용이라고 해요. 무예나 육체를 단련하는 무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그런 체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이제 태극권 같은 거 보면은 아침 체조로 태극권을 하더라고요.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느리게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가면 많이 있거든요. 느리게 춤추듯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 태극권을 하는데 이게 춤인지 무술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무술이라면은 뭔가 격파하고 때리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마치 기의 흐름을 이렇게 하는 듯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아침에 그 음악 소리에 외국에 있을 때 그 음악 소리 잠을 깨곤 했거든요. 밖에서 그거를 하길래 이렇게 그 보건무용이라는 거는 육체나 무예를 단련하기 위해서 했던 것에서 나온 춤이에요. 그래서 무술과 관련된 그 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기를 들고 추는 춤, 전통무용 뭐 있죠? 건무, 건무 있잖아. 검기무 보면은 요것도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여시춘추의 고학편을 읽어볼게요. 옛날 음강씨 시대에 대홍수가 났는데 물길이 막혀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냉기와 습기 때문에 근육이 위축되어 펼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하나의 무용이 창안되었다. 근육을 펴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몸을 움직이도록 했다. 이 무용은 신체 단련의 역할을 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로 보면은 무용은 지금은 어떤 감상을 위한 춤인데 당시에는 감상을 위한 오락, 여흥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체 단련 이런 목적을 가지고 무용을 했다. 그 다음에 전투 상황을 표현하는 무용을 볼게요. 요거는 말 그대로 실제 전투를 훈련하는 모습을 표현한 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쟁을 반영한 춤이다. 무기를 든 무용은 군대의 훈련이며 위협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처럼 세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 세터를 든 무용은 문덕, 즉 평화와 우호를 뜻한다고 해요. 문덕이라는 거는 그 학문의 덕을 얘기하거든요. 문인의 위엄을 갖춘, 뭐 덕망이 높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평화와 우호를 뜻하고요. 이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요순 시대 중에서 순 시대 있죠. 이 순 시대에 우묘라는 부족이 복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라는 장군이 병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을 시도했어요. 근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시도는 하지 않고 후퇴한 다음에 그 새 깃털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계속 춤을 춘 거예요. 70일간. 그래서 이 우묘족이 그거에 무서워가지고 복종을 했다는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뜻하는 것은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문덕과 그 다음에 그 무무가 함께 이루어져서 그 상대방을 항복시킨 그런 설화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춤이 형선시 지약이라고 있어요. 형선시라는 거는 신화 속의 인물이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악인데 이것은 방패와 창을 들고 추는 춤이에요.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한 이 순시대의 우묘 부족을 항복시킨 이야기는 이렇게 방패와 창을 들고도 추고 그 다음에 새의 깃털도 추고 해서 그 지략과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위협하는 거 두 개를 모두 다 이용해서 항복을 시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투 상황을 표현하는 무용으로 또 각저희라고 있거든요. 이 각저희는 치우와 황제의 싸움에 기원을 해요. 이 각저라는 거는 고대 그 자피를 총칭하던 말이거든요. 자피라는 거는 온갖 종류의 그 오락을 얘기해요. 이거를 말하는데 자피라는 건 예를 들면은 씨름, 활쏘기, 그다음 기예, 말타기 이런 경기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